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지도 모른다.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 홀로 삼켜야 하는 외로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아픔 같은 것들 말이다. 27. 내 삶은 늘 그런 보이지 않는 무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웃음 뒤에 눈물을 감추고 괜찮다는 말 뒤에 절망을 숨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가난이라는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어두워서 때로는 한낮의 태양마저 가려버리곤 했다. 그래도 나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언젠가는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이면서 하지만 그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나는 매일매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내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작은 통증은 어쩌면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삼켜버릴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는지도 모르겠다. 내 이름은 이서아, 서울 변두리.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창문은 늘 습기로 뿌옇게 흐려 있었고 벽지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지도처럼 번져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마저도 감지덕지한 안식처였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나는 20살 이후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된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빌딩 청소였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사무실을 쓸고 닦으며 나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낼 수 있기를 기도했다. 청소가 끝나면 곧장 근처 김밥집으로 달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홀서빙과 주방 보조 일을 했다. 쉴 새 없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점심은 가게에서 주는 김밥 한 줄로 때우거나 시간이 없으면 굶기도 했다. 오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잠시 집에 들러 샤워만 하고 다시 밖으로 나섰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다. 취객들의 시비나 진상 손님들의 무례함은 이제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매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세탕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가 훌쩍 넘기 일쑤였다. 씻고 잠자리에 들면 서너 시간 남짓 눈을 붙이는 것이 전부였다. 사람들은 내게 왜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사느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몇 해 전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엄마가 남긴 병원비와 작은 빚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다. 20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었지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현실 속에서 나는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다. 사실 나에게도 꿈이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낡은 스케치북에 세상을 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언젠가는 작은 웹툰 플랫폼에 내 이야기를 그려 올리고 싶다는 아주 소박한 꿈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꿈은 사치일 뿐이었다. 당장 다음 달 월세와 공과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그림 도구는커녕 스케치북 한 권 살 여유도 없었다. 그저 아주 가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나마 내 그림을 그리곤 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랫배가 싸르르 아파오거나 가끔씩 현기증이 나고 속이 메스꺼웠지만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푹 쉬는 것이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불가능한 일이었다. 통증은 점점 더 잦아졌고 강도도 심해졌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서웠다. 만약 정말 큰 병이라도 진단받으면 어떡하나? 엄청난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지금 당장 일을 쉬게 되면 생활은 또 어떻게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은 나를 더욱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나는 아픔을 숨기기로 했다. 값싼 진통제를 몇 달씩 삼키며 통증을 억지로 눌렀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아랫배 통증이 심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손님 앞에서 몇 번이나 휘청거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고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계산대 뒤편에 주저앉고 말았다.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서아야, 너 괜찮아. 얼굴이 하얘? 교대하러 온 동료 언니가 나를 보고 기겁하며 달려왔다. 나는 괜찮다고 잠시 쉬면 될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언니는 다급하게 벨쇼구에 신고하려 했지만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언니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다. 병원에만은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결국 그날 밤 나는 동료 언니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는 병원에 가보라고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지만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였다. 하지만 내 몸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통증은 이제 진통제 몇 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고 밤에는 열이 펄펄 끓어올랐다.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몸무게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해골처럼 앙상했고 눈 밑은 퀭했다.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병원 문턱을 넘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주 우연히 동네 작은 의원에 무료 건강 상담이라는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아주 잠깐의 상담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리고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며칠 후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었다. 그곳은 마치 전쟁터처럼 분주했고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보호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몇 가지 검사를 더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 병이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병원비는 내가 평생 벌어도 다 갚지 못할 만큼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제 병이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고 수술도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응급실 한쪽 구석,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방금 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내뱉은 말들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난소에 생긴 악성 종양, 의심, 정밀 검사 및 수술 고려, 장기적인 항암 치료 가능성.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운 의학 용어들과 앞으로 진행될 검사들, 그리고 예상되는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뇌리를 맴돌았다. 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돈이 내게는 없다. 선생님, 그래서 예상되는 병원비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묻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질문이었다. 내 목소리는 염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옆에 있던 원무가 직원과 몇 마디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는 나에게 말했다. 정확한 금액은 정밀 검사 결과와 치료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최소 수술비와 입원비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암 치료까지 진행된다면 그 비용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1,000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내 전 재산이라고는 다음 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바닥을 드러낼 고작 몇십만 원이 전부였다.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내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다. 혹시 더 저렴한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꼭 수술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약물 치료 같은 걸로는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서아 씨의 경우에는 도입 종양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했을 때 수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예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절망감과 함께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일까? 가뜩이나 힘겨운 삶이었는데 이제는 목숨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니 신은 정말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오늘은 응급처치와 기본적인 검사만 진행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수납 먼저 하시고 내일 다시 외래로 오셔서 담당 교수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추가 검사 일정도 잡으셔야 하고요. 원무과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오늘의 진료비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고작 몇 시간 동안 응급실에 머물렀을 뿐인데 청구된 금액은 내 한 달치 월세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이것조차 감당하기 버거운데 앞으로 닥쳐올 병원비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때로는 죄인보다 더 비참한 기분이 들게 했다. 혹시 의료보험은 있으신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 중 한 곳에서 4대 보험을 들어주고 있긴 했지만 그것으로 이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그러면 일단 수납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분할 납부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사회사업팀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직원은 의례적인 말을 건넸지만 나는 그것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조건이 까다롭거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 뻔했다. 결국 나는 그날 밤 가진 돈을 거의 다 털어 응급실 진료비를 납부하고 병원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지독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아르바이트도 나가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밤에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죽음의 공포와 병원비에 대한 압박감으로 숨 막히는 시간을 보냈다.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는 차마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대로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어차피 살아봤자 희망도 없는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지만 차마 실행에 옮길 용기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허무하게 내 삶을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결국 나는 며칠 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다. 담당 교수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젊고 냉철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 의사였다. 그의 이름은 차민준이라고 했다. 그는 내 검사 기록을 훑어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이서아 씨,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사정을 이야기했다.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고. 그는 내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타깝지만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서아 씨, 저희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비용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혀먹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나 냉정하고 현실적인 그의 말에 나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방법이 없다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수치심도 체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내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차민준 교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연민과 안타까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이서아 씨. 그가 평소보다 조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가 이어 한 말은 내 절망적인 상황에 아주 작은, 아주 희미한 빗줄기 하나를 던져주는 듯한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이서아 씨. 차민준 교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아까의 냉정함과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실려 있는 듯했다. 나는 젖은 눈가를 황급히 소매로 훔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내 귀에 박혀들었다. 이서아 씨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희 병원에서 아주 드물게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연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는 단계인데 이서아 씨의 경우가 이 프로그램의 조건에 일부 부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임상연구 프로그램, 그게 대체 뭘까? 내 머릿속은 또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려면 몇 가지 추가적인 검사와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 비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 측의 지원과 연구 기금으로 인해 일반적인 치료에 비해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서아 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요.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내 절망적인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니 그게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임상연구라는 것이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될까요? 내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의료 행위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미 상당 부분 안정성이 검증된 치료법을 기반으로 하며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서아 씨의 의무 기록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프로그램 담당팀과 상의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교수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일단 일어나시죠. 이서아 씨,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을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아까보다는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아주 작은 희저망이라도 생겼기 때문일까? 오늘 바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서아 씨가 동의하신다면 내일 오전 중에 필요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는 함정일까? 하지만 지금 내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아예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나를 움직였다. 다음 날 나는 차민준 교수의 지시에 따라 몇 가지 추가 검사를 더 받았다. 피를 뽑고 CT 촬영을 하고 조직 검사를 위한 준비도 했다. 검사를 받는 내내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어제보다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리고 오후에는 차 교수의 연구실로 보이는 곳에서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에 서명을 했다. 어려운 의학 용어와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나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차 교수의 설명을 믿고 따를 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임상 프로그램 참여가 잠정적으로 승인되었고 덕분에 6인실 병동에 가장 구석진 침대 하나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당장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병실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규칙적인 검사와 약물 투여,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병원 냄새와 소음들, 무엇보다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는 것은 꽤나 고역이었다. 하지만 나는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다.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기회에 감사하며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다. 차민준 교수는 생각보다 자주 내 병실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고 말투도 딱딱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내 상태를 꼼꼼히 살폈고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며 가끔은 아주 짧게나마 내 일상에 대해 묻기도 했다.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입맛이 없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밤에 잠은 좀 주무셨고요. 통증이 심하면 언제든 간호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의 그런 작은 관심들이 이상하게도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다가 멀리서 깜빡이는 등대 불빛을 발견한 것처럼 나는 그에게서 아주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어느 날 오후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옆 침대의 할머니 환자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아가씨,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네. 할머니는 유방암 말기 환자였지만 늘 밝고 긍정적인 분이셨다. 나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내 속을 다 안다는 듯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아주셨다. 힘들지 그래도 너무 걱정 마. 우리 주치의 선생님, 차민준 교수님 말이야.
그 양반이 보기에는 좀 차가워 보여도 속은 엄청 따뜻한 사람이야. 실력도 최고고 아가씨도 그 양반 믿고 치료 잘 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을 거야. 나는 할머니의 말에 조금 놀랐다. 차민준 교수가 속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내가 느끼기에는 그저 냉철하고 이성적인 의사일 뿐이었는데 정말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에이, 뭘 몰라. 저 양반이 우리 병동 환자들한테 얼마나 신경 많이 써주는데 특히나 딱한 사람들한테는 더 그래. 전에 어떤 노숙자 환자가 돈 한 푼 없이 실려왔는데 글쎄 차 교수님이 몰래 자기 돈으로 병원비 대주고 그랬다는 소문도 있더라니까. 할머니의 이야기는 내게 작은 충격이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차민준 교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따뜻한 사람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어쩌면 나에게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도 단순한 의학적 판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드디어 내 수술 날짜가 잡혔다. 수술 전날 밤 나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때 차민준 교수가 예고 없이 내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서아 씨, 내일 수술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화분을 내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아주었다. 아주 작고 여린 초록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화분이었다. 이건 그냥 지나가다 예뻐서 샀습니다. 병실에 생기가 좀 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술 잘 받고 나오셔서 이 새싹이 자라는 것처럼 이서아 씨도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나는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주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 수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아주 어쩌면 나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은 채 수술 당일 나는 새벽 일찍부터 잠에서 깨어 있었다. 밤새 뒤척였지만 제대로 잠을 이룬 것 같지는 않았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병원 복대서는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곧 내게도 닥쳐올 현실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초록색 새싹 화분을 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을 거야. 차민준 교수님도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굵은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는 느낌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나는 천장의 형광등 불빛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마치 내 인생이 이 길고 차가운 복도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흘러가는 것 같았다. 수술실 문 앞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을 때 차민준 교수가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쩐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어 보였다. 이서아 씨,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와 저희 팀을 믿으시면 됩니다. 수술은 잘 끝날 겁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신기하게도 내 불안감을 조금은 가라앉혀 주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수술실 안은 차가운 금속 기구들과 알 수 없는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내 코 위로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누군가 이제 곧 마취 들어갑니다. 숫자 10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10, 9, 8, 거기까지였다. 내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챈덩이처럼 무거웠고 수술 부위에서는 칼로 에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눈앞은 뿌옇게 흐려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서아 씨, 정신이 드세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낯선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그조차 쉽지 않았다. 통증과 함께 온몸에 열이 오르는 것 같았다. 몽롱한 상태로 다시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얼마 후 병실로 옮겨진 후에야 나는 차민준 교수를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는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내 상태를 살폈다. 통증이 심할 겁니다. 진통제 투여하고 있으니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종양은 성공적으로 제거했고 주변 조직으로의 전이도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가지 추가 검사와 함께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의 설명은 간결하고 전문적이었다. 나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에 아주 잠깐 안도감이 들었지만 앞으로 또 어떤 고통과 불안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수술 후 며칠 동안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통증,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하는 답답함,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괴로움.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만 이 병실이라는 작은 섬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간호사들은 기계적으로 내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투여했다. 가끔씩 동료 언니가 면회를 와주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생활이 있었기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천장을 바라보거나 고통을 참아내며 보냈다. 그때마다 내 유일한 위안은 차 교수가 선물한 작은 새싹 화분이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자라나고 있는 새싹을 보며 나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다. 임상 프로그램 덕분에 수술비와 입원비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자잘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은 나에게 큰 부담이었다. 간병인을 쓸 형편도 못 되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고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 외에는 아무것도 사 먹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혹시라도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까봐 늘 마음 졸이며 지냈다. 차민준 교수는 매일 한두 번씩 회진을 돌며 내 상태를 확인해 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방문은 내게 작은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내 상처 부위를 꼼꼼히 살폈고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며 가끔은 아주 짧게 오늘은 어제보다 안색이 좀 나아졌군요. 와 같은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런 무심한 듯한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내게는 큰 격려가 되었다. 어느 날 옆 침대에 할머니 환자가 퇴원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떠나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가씨, 내가 보니까 차 교수님이 아가씨한테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아가씨가 딱해 보였나 봐. 저 양반이 원래 마음이 약한 구석이 있거든.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차 교수님 믿고 치료 잘 받아. 알았지? 할머니의 말은 또다시 내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차 교수가 내게 유독 신경을 쓴다고 정말 그럴까? 나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가 나에게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했던 것, 수술 전날 밤 화분을 가져다 주었던 것, 그리고 매일같이 내 상태를 살피러 오는 것까지 어쩌면 정말 할머니의 말처럼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수술 부위의 통증이 너무 심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다. 새벽녘에 간신히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누군가 내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차민준 교수였다. 그는 아주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내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상태를 살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평소와 다른 어떤 깊은 우려 같은 것이 느껴졌다. 많이 아프십니까? 진통제를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바꿔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내 차트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은 단순한 의사의 의무감 이상으로 느껴졌다. 그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동시에 그의 그런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내 병원 생활에 아주 작은 의지가 되는 듯했다. 며칠 뒤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고 기본적인 검사를 마친 나는 퇴원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도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병원비 문제가 남아 있었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나는 마지막으로 차민준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다.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교수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내 목소리가 감정에 겨워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차 교수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시선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서아 씨,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상 프로그램 관련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또 한 번 내게 큰 위안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였다. 그때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그 말은 내 심장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며 그에 대한 나의 궁금증을 더욱더 증폭시켰다. 이서아 씨, 혹시 아주 오래전에 길 잃은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나눠준 기억 없으십니까?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진료실을 나서려던 나에게 차민준 교수가 던진 그 한마디는 마치 내 발목을 붙잡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았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길 잃은 아이 빵 한 조각 너무나 갑작스럽고 생뚱맞은 질문이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닙니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몸조리 잘 하시고 다음 LA 때 뵙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없이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내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 진료실을 나섰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라니 가뜩이나 병마와 싸우느라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 나는 그가 말한 장면을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수술 전과 비교하면 몸은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풀리지 않은 병원비 문제, 앞으로 받아야 할 통원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차민준 교수의 알 수 없는 행동과 말들. 나의 작은 반지하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병원에 있는 동안 동료 언니가 가끔씩 들러 환기를 시켜준 덕분에 곰팡이 냄새는 조금 덜했지만 여전히 춥고 을씨년스러웠다. 병원의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나는 차 교수가 선물한 작은 새싹 화분을 창가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었다. 그 작은 생명이 이 삭막한 공간에 아주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퇴원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몸은 아직 회복 중이라 예전처럼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임상 프로그램 덕분에 가장 큰 고비였던 수술비와 입원비는 해결되었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할 통원 치료비와 약값은 여전히 나를 짓눌렀다. 며칠 동안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혹시라도 차 교수가 말한 길 잃은 아이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까 싶어 어린 시절 앨범을 뒤적여 보기도 하고 엄마와의 추억을 더듬어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잊을만 하면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 외래 진료 날짜를 알려주거나 간단한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끔씩 내 집으로 영양가 높은 음식이나 생활용품들이 배달되어 오곤 했다. 누가 보냈는지 적혀 있지 않은 익명의 선물이었다. 처음에는 잘못 배달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나는 어쩌면 이것이 차 교수와 관련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다음 에라의 진료일, 나는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차민준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내 안색을 살피는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느껴졌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곳은 없고요. 네, 교수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익명의 선물들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그의 다음 말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서아 씨, 혹시 그림 그리는 것 좋아하십니까? 그의 질문은 또다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림이라니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지만 현실 때문에 접어두었던 나의 유일한 꿈. 그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네.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병원 로비에서 작은 환자 위안 전시회를 기획 중인데 혹시 이서아 씨도 작품 하나 출품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꼭 대단한 작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서아 씨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면 됩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나의 꿈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니 필요한 재료는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해 정말로 스케치북과 물감, 색연필 같은 기본적인 미술 도구들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연필과 붓은 어색했지만 마음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나는 내 아픔과 절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들을 화폭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병에 대한 공포도, 가난에 대한 절망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차민준 교수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것일까? 단순한 동정심, 아니면 임상 프로그램 환자에 대한 특별 관리하지만 그가 나에게 하는 행동들은 그런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것처럼 느껴졌다. 퇴원할 때 했던 알 수 없는 질문, 익명의 선물들, 그리고 그림 전시회의 제안까지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나를 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병원 도서실에서 우연히 오래된 병원 신문처를 보게 되었다. 심심풀이로 뒤적이던 중 아주 낡은 신문 한 귀퉁이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차민준 수련회, 해외 의료봉사 중 현지 아이 구해. 아주 작은 기사였지만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차 교수가 한 꼬마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의 무표정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따뜻하고 인간적인 미소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사진 속 차 교수의 옆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우리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그 당시 작은 구호 단체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었다. 그렇다면 차민준 교수와 우리 엄마는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가 나에게 했던 길 잃은 아이 이야기는 어쩌면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제자리를 찾으려는 듯 꿈틀거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신문 기사를 가슴에 품고 진료실로 향했다. 오늘은 반드시 그에게 물어봐야 했다.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신문 기사 조각을 가슴에 품은 채 나는 차민준 교수의 진료실 문 앞에 섰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기 전 나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다. 이 문 너머에 어쩌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교수님, 저 이서아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이서아 씨. 진료실 안은 여전히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차 교수는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 불안한 표정과 떨리는 손에 잠시 머무르는 듯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품속에서 구겨진 신문 기사 조각을 꺼내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교수님, 이 사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저희 엄마가. 그리고 교수님이.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차 교수는 신문 기사로 시선을 옮겼다. 아주 오래된 빛바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그 옆에 서 있는 나측은 여인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잠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놀라움과 함께 아련한 그리움 같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내려다보았다. 진료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그의 입이 열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걸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잠겨 있었다. 병원 도서실에서 우연히요, 교수님. 저희 엄마를 아셨던 건가요? 그리고 퇴원할 때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 길 잃은 아이와 빵 한 조각 이야기는 대체 무슨 의미였던 거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질문을 쏟아냈다. 차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한 무거운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앉으시죠. 이서아 씨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그의 말에 따라 자리에 앉았지만 온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차 교수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서아 씨 어머님, 김영희 여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아직 의대생도 아닌 철없는 젊은이였을 때 만났죠. 그는 마치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간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사실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고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이었죠. 대학 시절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외 의료 봉사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적응에도 실패하고 열병까지 얻어 봉사단에서 낙오되어 혼자 낯선 땅에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죠. 며칠을 굶었는지 길바닥에 쓰러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지금의 냉철하고
능력 있는 의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력하고 절망적인 젊은 시절의 그가 그려졌다. 바로 그때 이서아 씨 어머님께서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당시 작은 구호단체 소속으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죠. 초췌하고 병든 저를 어머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으로 저를 간호해 주셨죠. 따뜻한 죽을 끓여주시고 약을 구해다 주시고 마치 친아들처럼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제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을 때 어머님은 당신께서 드시려던 빵 한 조각을 제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이 빵 한 조각이 별거 아니지만 이걸 먹고 기운 내서 꼭 다시 일어서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젊은이처럼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그때는 이 빵 한 조각의 온기를 꼭 나눠주도록 해요. 라고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던 엄마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다. 늘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던 엄마.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던 우리 엄마. 저는 어머님의 그 말씀과 그 빵 한 조각의 온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무사히 봉사단에 합류했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도 어머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는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의사와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아주 깊고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의사가 된 후 저는 수소문 끝에 어머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 후였고 연락이 끊겨버렸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응급실에서 이서아 씨의 이름을 처음 보았을 때 그리고 어머님의 성함이 김영희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서아 씨가 바로 그분, 제 생명의 은인이신 김영희 여사님의 따님이시라는 것을요.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니 차민준 교수의 상상 초월 정체는 다름 아닌 우리 엄마에게 평생의 빚을 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임상연구 프로그램도 그리고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이 네, 맞습니다.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따님인 이서아 씨에게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아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프로그램이라는 방법을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서아 씨의 상태도 그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마의 온기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차 교수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고 절망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희망의 증거였다. 교수님,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이서아 씨, 그리고 어머님께요. 이서아 씨를 보면 어머님의 그 따뜻함과 강인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어머님께서 하늘에서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태어날 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길 잃은 아이와 빵 한 조각 이야기, 그때 그 길 잃은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서아 씨 어머님은 제게 단순한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차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그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였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더 이상 내 삶이 어둡고 외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엄마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한 사람의 진심이 나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것이다.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민준 교수의 이야기가 끝나고 진료실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 대신 따뜻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연신 손등으로 닦아냈다. 슬픔과 감사, 놀라움과 안도감이 한데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내 온몸을 휘감았다.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인연이 또 있을까? 돌아가신 엄마가 마치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엄마의 따뜻했던 마음씨가 시간을 넘어 내게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다. 교수님,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교수님께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도,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저에게,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차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와 예전 병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충분히 느껴졌다. 이서아 씨,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 이제 제가 이서아 씨에게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건 빚을 갚는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어머님의 따뜻했던 삶이 이서아 씨를 통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차 교수에게서 느꼈던 미묘한 거리감과 냉정함은 어쩌면 그가 내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요. 정작 당신 자신은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도요. 엄마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다. 엄마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의 선행이 이렇게 기적처럼 내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 차민준 교수와 나의 관계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물론 그는 여전히 나의 주치의였고 나는 그의 환자였지만 그 표면적인 관계 너머에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인간적인 유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어려운 의학 용어만 늘어놓는 냉철한 의사가 아니었고 나 역시 그저 그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된 것이다. 차 교수는 내가 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었다. 그가 말했던 임상연구 프로그램은 사실상 그가 병원 내 복지재단과 여러 후원자들을 연결하여 나를 돕기 위해 만든 일종의 맞춤형 지원책이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는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병원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가끔 외래의 진료를 받으러 갈 때면 그는 내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내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격려해 주었고, 병원 로비에서 열릴 작은 환자 위한 전시회에 꼭 참여해보라고 다시 한번 권했다. 이서아 씨의 그림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나는 정말로 전시회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주제는 희망이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다시 일어서는 나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병상에서 그가 선물했던 작은 새싹 화분은 내 그림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앙상한 가지 끝에서 피어나는 연약하지만 강인한 새싹의 모습은 마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나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엄마의 얼굴,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내 그림 속에 녹아들어갔다. 그림을 완성해 갈수록 내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예술은 정말 위대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드디어 병원 로비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내 그림은 아주 작은 공간에 다른 환자들의 소박한 작품들과 함께 전시되었다. 화려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은 그림이었지만 내게는 그 어떤 명화보다 소중했다. 그림 앞에는 절망 끝에서 피어난 희망, 이서아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전시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나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내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어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가운 대신 평상복 차림의 차민준 교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내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가 내 그림을 다 보고 나서 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서아 씨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병약하고 가난한 환자가 아니었다. 나는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한 명의 인간이었고, 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뒤 나는 차 교수로부터 작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안에는 그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 몇 장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서아 씨, 어머님의 미소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서아 씨의 미소 또한 저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서아 씨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비록 내 곁을 떠났지만 엄마의 사랑과 선행은 이렇게 시간을 넘어 차민준 교수라는 귀한 인연을 통해 내게 다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내 삶의 캔버스에 절망 대신 희망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그리고 아픔 대신 사랑을 그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엄마와 차 교수님,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시간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흘러갔다. 차민준 교수님의 도움과 병원에서의 적극적인 치료 덕분에 내 몸은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다. 수술 후 한동안은 작은 움직임조차 고통스러웠지만 하루가 다르게 통증은 줄어들었고 몸에는 조금씩 기운이 돌았다. 병원에서의 정기적인 통원 치료와 약물 치료도 꼬박꼬박 빼먹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병원비에 대한 공포에 짓눌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큰 안정감을 주었다. 차 교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치의로서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특별한 은인이자 조언자로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외라의 진료가 있는 날이면 그는 내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외에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봐 주셨다. 그의 질문은 더 이상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이서아 씨, 요즘 안색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보기 좋네요. 그림은 계속 그리고 계십니까? 혹시 완성된 작품이 있다면 언제 한번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그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나를 건져 올려준 그에게 나는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건강하게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뿐이었다. 퇴원 후 나는 다시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어둡고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창가에 놓인 작은 새싹 화분은 매일 아침 내게 희망을 속삭이는 듯했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마저 따스하게 느껴졌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새싹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자라나는 새싹의 모습은 마치 나의 새로운 삶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차 교수님은 아직은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언제까지나 그의 도움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 예전처럼 하루 3탕에 아르바이트를 뛰는 것은 무리였지만 나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오전 시간 동안 일하는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향긋한 커피 향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의 일은 예전의 고된 노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즐거웠다. 나는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그림을 그렸다. 차 교수님의 격려와 병원에서의 작은 전시회 경험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오랜 꿈을 다시 일깨웠다. 나는 낡은 스케치북 대신 그가 지원해준 새하얀 도화지 위에 내 마음속 이야기들을 펼쳐내기 시작했다. 아팠던 기억,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과 감사함까지 내 그림은 점점 더 다채로운 색깔과 생명력으로 채워져 갔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내가 그린 그림 몇 점을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보았다.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이 내 그림에 관심을 보이며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었다. 그 중에는 내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 작은 엽서나 펜시 상품으로 제작해보라는 제안도 있었다. 물론 아직은 아주 미미한 시작이었지만 내게는 엄청난 격려와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작은 수입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던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문득 엄마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리고 차 교수님이 들려주었던 엄마와 그의 오래전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작은 꽃다발 하나와 내가 그린 새싹 그림 한 장을 들고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다. 엄마, 나왔어. 잘 지내고 있지? 엄마의 사진 앞에서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졌어. 엄마가 하늘에서 나 지켜주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리고 엄마가 예전에 베풀었던 그 따뜻한 마음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나 정말 기적처럼 살아났어.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나는 엄마에게 차민준 교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앞으로 그림을 통해 살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모두 털어놓았다. 마치 엄마가 살아계실 때처럼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납골 땅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볍고 평온했다. 엄마는 비록 내 곁에 없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차 교수님과의 외래어 진료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그에게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내가 밤새워 그린 작은 새싹이 햇살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담긴 그림이었다. 교수님, 이거 별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내 그림을 받아든 차 교수의 얼굴에 아주 잠깐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이서아 씨, 고맙습니다. 제 진료실에 잘 걸어두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받은 도움에 아주 조금이나마 보답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뿌듯했다. 이서아 씨, 이제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얼굴빛도 그렇고 눈빛에도 생기가 넘치네요.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이서아 씨 스스로가 이겨낸 겁니다.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이죠. 어머님께서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이서아 씨, 혹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건강관리가 최우선이겠지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네, 교수님. 저 다시 한번 제대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엄마처럼, 그리고 교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말에 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마치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그 미소를 가슴에 담고 진료실을 나섰다. 창밖의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스하게 느껴졌다. 내 삶의 두 번째 기회. 나는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엄마의 사랑과 차 교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내 몸은 이제 완연한 건강을 되찾았고 마음의 상처도 희미한 흉터만을 남긴 채 대부분 아물었다. 매일 아침 창가의 작은 화분 속 새싹이 햇살을 향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전히 내게 큰 기쁨이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었다. 그 작은 생명력은 마치 끊임없이 나에게 너도 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차민준 교수님과의 정기적인 외래 진료는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주치의이기보다는 인생의 든든한 멘토이자 때로는 다정한 삼촌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다. 진료실에서 우리는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소소한 일상이나 내가 새롭게 시작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서아 씨, 요즘 그림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문적으로 배워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느 날 내가 최근에 그린 풍경화를 보여드렸더니 그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다. 아직은 그냥 좋아서 그리는 것 뿐인걸요. 제가 감히. 왜 못합니까? 이서아 씨의 그림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다면 당연히 키워나가야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십시오. 제가 아는 분 중에 미술계에 계신 분도 있으니 조언이라도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격려는 늘 그런 식이었다. 결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잠재력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는. 나는 그의 도움으로 작은 문화센터의 미술 강좌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체계적인 그림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카페 아르바이트는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한 절박함보다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을 배우는 즐거움이 더 컸다. 나는 카페 한쪽 벽면에 내가 그린 작은 그림들을 걸어두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꽤 좋았다. 가끔 그림을 사고 싶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자신의 가게에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렇게 소소하게 그림을 통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자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 무엇보다 나는 내가 받은 그 기적 같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차 교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주말 시간을 쪼개 병원 근처의 작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미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아이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그림에 대해 제잘제잘 설명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나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때로는 차 교수님도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셨다. 아이들에게는 한해 없이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그의 모습은 진료실에서의 냉철한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내 그림은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내 그림들을 보고 한 작은 갤러리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그들은 내 그림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희망의 메시지가 마음에 든다며 신진 작가들을 위한 작은 기획전에 참여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믿을 수 없는 기회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 교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꺼보십시오. 이서아 씨,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 잘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서아 씨의 그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겁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에 나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절망적인 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기적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때 차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갤러리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들었지만 나는 하루하루 설렘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다. 내가 그리고 싶은 이야기,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차 교수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소중함까지 내 모든 감정과 경험들이 캔버스 위에서 되살아났다. 드디어 전시회가 열리는 날, 작은 갤러리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러 와주었다. 그 중에는 카페에서 알게 된 단골 손님들도 있었고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있었다. 그리고 물론 참여해준 교수님도 가장 먼저 달려와 축하해 주셨다. 내 그림들은 대부분 밝고 따뜻한 색채를 사용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의 흔적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내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서로의 감상을 나누기도 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고 그림 정말 잘 봤어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을.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나의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가난하고 병약했던 과거의 이서아가 아니었다. 나는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과 희망을 세상에 나누어 줄 차례였다. 전시회 한쪽 벽면에는 내가 가장 아끼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거친 땅을 뚫고 솟아나
마침내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꽃을 피워내는 과정을 그린 연작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림의 제목은 기적,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옆에 서서 함께 그림을 보고 있는 차민준 교수님을 향해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우리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갤러리에서의 작은 전시회는 내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예상치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는 나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무엇보다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더 이상 반지하방의 아픈 이서아가 아니었다. 여전히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작은 미술 강좌를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며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작가 이서아가 되어 있었다. 창가의 작은 새싹 화분은 이제 제법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작은 나무로 자라나 매일 아침 나를 방였다. 마치 나의 성장과 함께하는 것처럼 차민준 교수님은 여전히 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인생의 스승이셨다. 그는 내가 미술 치료와 관련된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내가 병원이나 복지시설에서 미술을 통한 봉사활동을 넓혀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의사와 환자로서가 아니라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했다. 이소아 씨를 보면 어머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소아 씨를 통해 이렇게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가끔 그가 건네는 그런 말들은 나에게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엄마의 삶이, 그리고 엄마가 남긴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차 교수님과 함께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종합병원 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작은 미술 심리 치료실을 만드는 것이었다. 병원 한편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개조하여 환자들이 그림을 통해 아픔을 표현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일이었다. 물론 병원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차 교수님의 노력과 몇몇 후원자들의 도움,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림을 팔아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보태어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 희망을 그리는 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작은 공간은 곧 병원의 명물이 되었다.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자신의 꿈을 그렸고,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친 어른들은 붓을 통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쏟아냈다. 나는 그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림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기적 같은 도움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는 더 이상 27의 아픈 청춘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간절함과 감사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함께했다. 가끔 나는 아주 오래전 차 교수님이 나에게 했던 질문을 떠올리곤 했다. 길 잃은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나눠준 기억. 이제는 안다. 그때 엄마가 그 젊은이에게 건넨 것은 단순한 빵 한 조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응원이었고,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따뜻한 위로였으며, 언젠가는 그 온기를 다른 이에게도 전하라는 소중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지금 엄마와 차 교수님으로부터 이어진 그 약속을
나만의 방식으로 지켜나가고 있었다. 내 그림을 통해, 내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면서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희망을 그리는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참 인준 교수님이었다. 그는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마저 인자해 보이는 모습으로 아이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따뜻한 눈빛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교수님, 오셨어요. 네, 이서아 선생님. 우리 아이들 그림 실력이 날마다 늘고 있는 것 같군요. 역시 선생님의 가르침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이서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 호칭이 참 좋았다. 다 교수님 덕분이죠.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니까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이 그린 해맑은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그 그림들 속에는 아픔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밝고 희망찬 색깔들만이 가득했다. 이서아 선생님, 그가 문득 나를 불렀다. 이제 보니 그 작은 새싹이 정말 아름다운 꽃나무로 자랐군요. 그리고 그 나무는 이제 더 많은 씨앗을 퍼뜨려 세상을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분명 하늘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당신이 바로 내 삶의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었다. 오늘 저의 길고도 짧았던 어쩌면 기적과도 같았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삶은 한때 절망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친절과 예상치 못한 인연이 만들어낸 희망의 빗줄기는 저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 올려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아주 오래전한 젊은이에게 건넸던 따뜻한 빵 한 조각의 온기가 시간을 넘어 제게 다시 돌아와 제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감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망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씨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이겨낼 용기를 주고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가 받은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서툴지만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었다면,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따뜻한 희망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매일매일이 기적처럼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